자, 이제는 가장 많이 나왔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서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그 타당성과 신뢰성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오지? 왜 나한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난 시험 문제만 잘 내면 되지, 뭘 타당성과 신뢰성? 이런 얘기입니다. 타당성이 선생님들한테 갖는 의미는, 선생님들이 실컷 가르친 거는 다른 내용을 가르쳤어요. A를 가르쳤어요. 근데 시험 문제를 B를 냈어요. 그러면 학교가 뒤집어지겠죠. 더군다나 내신 성적이 좌우가 되는데, 가르치는 거는 교과서 전반부 가르치고 시험 문제를 뒷부분을 내버렸어요. 뒤만 냈어요. 그러면 학교가 뒤집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타당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그게 오류가 있어. 한 10문제 중에 10문제를 냈는데 5문제가 오류가 있어. 그러면 학교가 또 뒤집어지겠죠. 그게 신뢰성의 문제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실수할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그렇게까지 실수할 일은 별로 없어요.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당성과 신뢰성이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관심사항이냐? 교수님들은 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연구를 한다 하면 그 연구 결과들이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의미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연구 결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고, 바로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됐든, 연구가 됐든, 시험 문제 출제가 됐든, 학교에서의 대화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의 주장 안에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는 선생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뭐하러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해보죠. 학교에서 교무회의를 해요. 근데 그 교무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를 해요. 교무회의에서.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 거짓말을 하는 얘기를 누가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선생님 얘기를 그 교감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듣겠습니까? 저 사람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돼?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신뢰성이 없는 이야기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신뢰성이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학생의 학업 성취 극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학업 성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개콘에 대한 얘기예요. 개그 콘서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이야기를 교무회의에 반영해서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저번 주 개콘 이야기를 했으니 사실이겠죠. 사실을 갖고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돼요. 신뢰성이라 하면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라 하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관련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은 본인의 주장을 통해서 타인을 설득하는 근거가 돼요. 모든 이야기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없으면 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냥 웃고 마는 이야기로 듣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서 반영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측정 결과 오차가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게 중요도가 느낌이 와닿질 않아요. 사실이 아니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논외라고요. 논할 가치가 없어요. 허허허 하고 듣고 마는 거예요. 아, 웃기는 얘기 했네. 듣고 마는 얘기라고요. 타당성은 의도한 것을 측정하고 있느냐인데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관련돼 있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을 따지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 안에는 당연히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되고, 어떤 선생님이 그런 다른 교무에서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건 과연 저게 사실일까? 신뢰성이 있을까? 예, 얘기예요. 과연 이게 내 지금 의사결정하는 거에 관련 있는 얘기인가 관련 없는 얘기인가? 이 타당성 얘기라고요. 가장 기본 요건이에요. 또한 이러한 부분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과의 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아, 그 선생님은 그냥 무리야. 대충 대하면 돼. 그런 얘기를 어떤 식으로 우연히 듣게 됐냐면 어떤 선생님이 애지간하면 조퇴를 시켜주는 거예요. 문제 발생하는 게 귀찮아. 애지간하면 조퇴를 시켜줘요. 선생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선생님, 저 손가락에 못 찔렸거든요.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어디 보자. 얼마나 다쳤어? 그게 뭡니까?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사실이냐 이거예요. 못에 찔린 게. 근데 보니까 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볼펜으로 점 찍어 놓은 거예요. 찍은 게 아니죠. 아, 이거는 사실이 아닌데? 도로 들어가. 장난하지 말고. 란 말이에요.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 말을 안 믿는,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가 정말 다쳐서 왔어. 근데 바늘로 살짝 찍힌 정도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거 갖고 조퇴를 하기에는 조금 뭐가 안 맞죠. 양호실 가서 소독하고 들어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즉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못에 찍힌 건 사실이야. 근데 살짝 뭐 피가 철철 나서 지혈이 안 될 만큼이 아니야. 그러면 너 저기 양호실 가서 하고 들어가. 장난하지 말고 하고 혼내실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거죠. 타당성과 신뢰성은 그런 의미예요. 의도한 것을 측정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외우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타당성은 가슴에 와닿게 설명하면 관련돼 있냐 이거예요. 관련된 사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면 얘기할 거리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것들을 구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다. 사실. 이라 하면 신뢰할 수 있다.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사실 안에는 타당성 있는 사실과 타당성이 없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 사실이 있고 없는 사실이 있는 거죠. 없는 사실은 반영을 안 한다고요. 요것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 그러면 타당성을 논할 필요가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가락 못에 찔려가지고 병원 가야겠어요 라고 했는데 안 찔렸어. 그럼 그게 타당성은 논할 필요가 자체가 없는 거죠. 장난하지 말고 들어가. 바로 끝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 가장 타당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때 보면 다양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다. 아이들이 뛰어논다. 대화를 오래 한다. 학교에서.
이런 사실들을 관찰을 딱 하고 나서 이게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추상화를 해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실들로부터 학교에서의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을 하는데, 웃는다, 뛰어논다, 대화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은 관련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관련 없이 아파한다 라는 게 생뚱맞게 들어갔어요. 그럼 관련되지 않은 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실로부터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 때 아픈 거하고 행복한 거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 관련 없는 게 들어가면 타당성이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실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추려서 추상화했을 때 관련된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내용이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내용 타당성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해서 내용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은 뭘 연구하시냐면 행복하면 학업 성취가 높은지 성적이 높아지는지를 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알겠어. 그러면 학업 성취라는 걸 뭘로 잴 거냐 생각하면 성적하고 재겠죠. 성적. 행복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측정 도구를 만들 거예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잴 수가 없어, 현재. 행복하다, 아니다라고 단편적으로 물어봐서 재기에는 너무 위험이 커.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측정 도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10번 이상 웃는다. 그 다음에 1시간 이상 뛰어논다. 그 다음에 30분 이상 대화를 한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럼 이제 명확하죠. 9번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0이에요. 10번 행복한 거예요. 1시간 안 됐어요. 59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1시간 행복한 거예요. 30분간 대화하는 데서 29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30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 합산하면 0점은 가장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한 상태, 3점은 가장 행복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수치 부여를 통해서 3점 행복하네, 0점 행복하지 않네 라고 수치 부여해서 재울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울 수 있도록 만든 거를 갖다가 행복과는 다르게 구분하기 위해서 행복도라는 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개념은 추상적이라서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구인은 뭐냐? 이렇게 수치 부여할 수 있도록 측정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과 구인의 차이는 조작적 정의를, 즉 측정 도구를 개발을 해서 수치 부여할 수 있다? 구인. 수치 부여할 수 없다? 개념이에요. 온도계의 온도는 잴 수 없어요. 온도계의 눈금은 잴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개념. 차갑고 뜨거운 정도라는 개념. 온도계 눈금은 구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측정을 할 때는 해당 내용을 잘 포괄해서 반영해서 했을 텐데, 이 반영이 제대로 돼 있으면 바로 구인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추상화할 때 썼던 개념을 그대로 해서 수치 부여를 했잖아요. 10번 이상 웃는다, 1시간 이상 뛰어논다, 30분 이상 대화를 한다. 관련된 내용으로 했는데 이게 관련된 내용이 아닌 내용이 들어갔다. 슬퍼한다. 이러면 관련 없는 내용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구인 타당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성과 구인 타당성은 의도한 내용을 측정한 정도인 건 똑같아요. 다만 다양한 사실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할 때 쓰는 게 내용 타당성.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수치 부여를 하기 위해서 잴 때 제대로 쟀느냐? 바로 구인 타당성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내용들을 배웠어요. 그거에서 기말고사 내용을 배운 데서 냈어요. 애들 가르친 데서 냈어요. 그러면 내용 타당성은 있는 거예요. 자, 시험을 냈는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내서 학생들을 구분을 잘 해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과 별로 안 하는 애들을 구분을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구인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요.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관련된 내용에서 냈어야 되는 거고, 내용 타당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문제를 애매하게 잘 내가지고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을 구분을 잘할 수 있도록 냈단 말이에요. 그건 구인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내용 타당성과 구인 타당성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용 타당성을 설명해 보세요. 내용 타당성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냥 놓고 읽어요. 외우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실로부터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을 할 때 의도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정도가 내용 타당성입니다. 구인 타당성은요,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인을 만들어낼 때 측정 도구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정도가 구인 타당성입니다 라고 읽어요. 외우지 않는다고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비슷한 내용을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예언 타당도는 뭐냐? 이겁니다.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는 뭐냐? 행복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하면 학업 성적이 높은지를 보기 위해서 행복한 정도를 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쟀냐? 성적을 예언하기 위해서요. 쟀더니 정말로 행복하면 학업 성적이 좋더라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성적을 안 내도 아이가 행복한지 아닌지만 알면 얘가 성적이 높을 건지 낮을 건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정 사안들을 예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바로 잘 예언을 하는 정도가 예언 타당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내신을 대학교 입시에, 대입에 수능과 함께 왜 정시해서 봅니까? 내신 성적은 향후 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것들에 예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예언 타당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렇게 타당도 개념을 이해를 해두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또한 교수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변인을 뽑아낼 때 내가 다루고자 하는 개념들을 뽑아서 그걸 측정해서 할 수 있을 때 연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도라는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타당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적 타당도를 갖췄다 그러면 내가 연구하는 내용물 안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내적 타당도예요. 내 연구에 논리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적 타당도고, 외적 타당도라는 거는 내가 연구한 연구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다면 그건 외적 타당도인 거죠.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연구를 할 때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갖춘 연구를 하고 싶죠. 나 혼자 떠들고 그걸로 끝내는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연구된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타당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구분을 해라 그러면 그냥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인과관계고 둘이 같이 움직이는 게 상관관계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느낄 수 있게 사례로 해보자 이거죠. 때리면, 맞으면, 맞았다. 아프다. 맞으면 아프죠? 맞았다. 기분 나쁘다. 안 맞았으면 안 아프고, 안 맞았으면 기분이 안 나빠요. 즉, 맞았다와 아프다는 인과관계라고요. 맞았다가 바뀌면 기분 나쁘다가 따라와요. 인과관계라고요. 하지만 보십시오.
아프면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아파서 기분 나쁜 겁니까? 아니죠. 맞아서 기분 나쁜 거였죠. 기분 나빠서 아픈 거였습니까? 아니죠. 맞으니까 아픈 거였죠. 그건 우연히 같이 움직였던 거죠. 이게 상관관계예요. 예를 들자면 전봇대가 많으면, 동네에 전봇대가 많으면 그 짜장면집이 매출이 좋아요. 그러면 전봇대를 잔뜩 심으면 매출이 올라가요? 아니죠. 원인은 뭐였냐? 사람이 많으니까 전봇대가 많았던 거였고, 사람이 많으니까 짜장면집 매출이 많았던 거죠. 전봇대를 잔뜩 심는다고 해서 매출이 올라가느냐? 안 그렇잖아요. 사람을 늘려야지 매출이 올라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안 맞으면 안 아파요.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면 아프냐?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움직였을 뿐이지, 우연히 공통의 원인에서 같이 움직였을 뿐이지, 이들은 인과관계가 아니라고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일한 원인으로서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거를 인과관계, 상관관계. 통계를 내보면 이 둘의 관계도 상관관계 1, 상관관계 1이 나와요. 1에 가깝게 나와요. 상관관계 지표가 1이 같이 나와요.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아프거나 아프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은 인과관계 연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당도를 이해를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타당도의 정의를 들어가 보자고요. 의도한 것을 충실히 측정하는 정도가 타당도예요.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설명을 한다면 관련된 거예요. 나의 생각과 관련된 정도. 관련되지 않으면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그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사실이어야 되지, 사실이 아니면 타당도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이 아니면 그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의 관계는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짓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결정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다. 자, 그럼 내용 타당도는 뭐였냐? 우리가 표를 갖고 그림을 놓고 읽었죠? 다양한 사실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도출할 때 관련된 사실들이 충분히 반영된 정도라고. 저는 지금 그림을 읽었어요.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달라요. 왜?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용한 용어는 달라요. 그 내용이라고요. 목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는지 여부라고요. 무엇에 비추어 판단하느냐? 교육에 있어서는 항상 교육 목표를 측정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 목표 대비를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타당도 한 정도가 주로 사용되는 것들은 선발 시험이나 학업 성취도 검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배운 범위 내에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운 데서 낸다고요. 가르친 데서 시험을 내야 된다고요. 부인 타당도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놓고 읽어보면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 도구에 의해서 변인의 수준을 결정할 때, 구인을 도출할 때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정도가 부인 타당성이란 말이에요. 용어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안 외웠어요. 안 외우고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읽었다고요.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그 내용이에요. 평가 도구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짧게 얘기하려면 이건데, 저 같으면 이렇게 짧게 외우는 거를, 내용을 놓고 외울 바에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냥 그대로 읽을 것 같아요. 왜?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충분하다고요.
많은 양의 증거, 연구 대상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지 많은 측정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 개별 문항의 오류가 전체 점수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조작 측정이라는 거는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수치 부여를 하는 게 조작 측정을 하는 거라고요. 교육에서의 관심은 뭐냐면 측정 도구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항상 문제예요. 구인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암기형 지식을 오지선다는 객관식으로 내면 뭘 항상 놓치냐면 얘가 과연 과정을 제대로 밟아왔느냐라는 과정 부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인타당성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대신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얘가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업에서 어떤 과정을 밟았고 이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인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타당도를 갖추는 건 쉽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타당도는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행복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행복한 정도만 재면 아이들 행복하게 하는 게 학교에서 행복하게 하는 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자 하는 게 예언타당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타당도, 예언타당도, 구인타당도를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럼 공인타당도는 뭐냐 이거죠. 타당도가 또 하나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온도계를 갖고, 알코올 온도계를 갖고 온도를 재고 싶어요. 그러면 영하 한 40몇 도부터 50몇 도부터 영상 한 예를 들어서 한 200도 정도까지는 알코올 온도계로 온도를 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온도로 올라가 버리면 알코올 온도계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온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태양의 온도를 어떻게 재겠냐 이거예요. 알코올 온도계 갖고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자온도계를 만들죠. 태양에다가 대고 딱 대기만 하면 온도를 잴 수 있는 전자온도계를 만들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전자온도계가 온도를 제대로 재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온도계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고 전자온도계를 각각을 온도를 재보는 겁니다. 0도일 때, 1도일 때, 2도일 때 각각을 재봤더니 상관관계를 내봤더니 상관관계가 1.0으로 딱 떨어져요. 그 얘기는 기존에 공인된 알코올 온도계하고 똑같은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게 전자온도계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1이다 그러면 공인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공인된 건 알코올 온도계예요. 기존에 공인된 도구하고 평가도구하고 일치하면 공인타당도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오지선라인 객관식 시험을 봤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내가 수행평가를 새로 개발했어. 근데 이 수행평가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냈던 시험 문제도 보고 수행평가 결과하고도 점수를 낸 결과도 보고 해서 상관관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상관관계가 1.0이야. 그러면 공인된 오지선라인 객관식 시험하고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행평가를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공인타당도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결과타당도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생각하면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학습 경험 선정을 하고 학습 경험을 조직한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는 뭐냐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봤더니 잘 달성을 했더라? 그건 결과 타당도가 있는 거예요. 목표 달성 여부를 봤더니. 목표 달성 여부를 봤더니 잘 평가를 못했더라, 잘 달성을 못했더라? 그러면 결과 타당도가 없는 거예요. 딱 그거라고요. 목표 부합 여부라고요. 결과가 목표에 부합하느냐
여부가 결과 타당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교사 입장에서 그러면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거죠. 다른 방법 별로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거. 뭐냐? 가르친 데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게 타당도 확보 방안이에요. 가르친 데서 내라는 거예요. 가르친 데 범위 바깥에서 내면 안 되고, 내겠다고 얘기한 데서만 내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낼 거야 라고 하는 게 타당도가 있는 거라고요. 교사 입장에서의 확보 방안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과목에서 내야 돼요. 남의 과목에서 갖다가 내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타당도고요. 신뢰도라는 것들은 타당도보다 더 중요하죠. 사실이 아니면 타당도라는 것 자체에 논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야지 신뢰도인데, 신뢰도를 좀 더 고상하게 해할 때는 사실이면 이번에 쟀을 때 결과와 다음에 쟀을 때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정도예요. 그게 바로 신뢰성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실에 기반하고 있으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 신뢰성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도와의 관계, 신뢰성이 없으면 타당도를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논외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없으면 타당도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신뢰도가 있으면 그 안에는 타당한 사실, 타당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개인 내 접근, 변산 접근법, 개인 간 변산 접근법,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읽어만 두시고요. 그러면 신뢰도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면 그 수치 부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타당도는 수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문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출제를 했어요.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그 문제들을 봤더니 이게 범위 내다 아니다라는 거는 컴퓨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보고 이거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네, 범위에 들어가 있는 문제네 하고 알 수 있지, 수치 부여를 통해서 이게 몇 프로 타당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신뢰도는 수치 부여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시험을 봤어요. 내가 낸 A라는 시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시험을 또 봐. 똑같은 A 시험을 또 봐. 그래갖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내봤어요. 상관관계가 높아. 1이야. 그러면 A라고 만들어진 내가 만든 시험은 신뢰도가 있군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시험을 이미 애들이 보고 나서 또 보다 보니까 정답이 뭔지를 알잖아요. 점수가 올라가.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게 나와. 그러면 이 시험은 신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똑같은 시험을 또 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만들 때 A 시험, B 시험을 같이 만들어. 비슷한 형태로. 그래서 첫 번에는 A 시험 보고 두 번째는 B 시험을 보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내봤더니 일치하더라. 이게 바로 동형검사 신뢰도. 검사하고 또 검사해서 동일한 시험 문제를 또 내서 했던 게 검사, 재검사 신뢰도고, 동형검사 신뢰는 비슷한 유형의 A 시험, B 시험을 한꺼번에 내고 처음에는 A 시험 보고 두 번째는 B 시험 봐서 이 둘의 점수를 내봤더니 내서 안정성, 그 상관관계를 내봤더니 1이더라? 그러면 동형검사 신뢰도 높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두 번씩 보게 해주질 않잖아요. 학교에서 동일한 시험 두 번씩 본 경험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 시험을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을 두 번 볼 수 없으니 시험지를 하나를 내고, 이 A 시험 하나를 내고 A 시험을 반절을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 점수와 뒷부분 점수를 상관관계를 내봤더니 높더라. 그러면 안정성이 높구나. 이게 바로 반분검사 신뢰도예요. 시험을 한 번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반부검사 신뢰도. 아, 이건 2번 시험 볼 수 있는 학교에는 여건이 안 되는데 한 번 보고 할 수 있으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지를 낼 때 보면 앞부분은 전반부에서 배운 거, 뒷부분은 후반부에서 배운 거다 보니 애들 입장에서 누군가는 뒷부분은 별로 공부를 안 했어. 앞부분만 하다 말았어. 그러면 걔는 신뢰도가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반분검사 신뢰도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어차피 반분을 하려면 여기 문항이 되게 25문항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점짜리 100점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치 개별 문항을 개별 시험처럼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문항을 각각의 시험처럼, 그러니까 2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25개 번의 시험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한번 보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통계를 이용해서 문항 내적 합치도라는 수치를 내보면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상관관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수치로 내는 게 통계치가 크롬바 알파게스, 호이트 신뢰도, KR20, KR21 같은 지표인데 요 근래는 크롬바 알파 값을 써요. 과거에는 이 통계 패키지를 학교마다 있질 않으니까 신뢰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정말 많이 해봐야 반분검사 신뢰도 정도를 냈었어요. 수작업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요 근래는 아주 쉬워요. 엑셀에서 돌리면 엑셀에서 신뢰도 딱 하면 바로 크롬바 알파 값 얼마, 호이트 신뢰도 얼마 하고 수치가 탁탁탁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은 각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쓰는 게 어렵지가 않죠. 애들 성적만 쫙 입력해 놓고 그거 갖고 신뢰도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크롬바 알파 값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를 한 번 내면서 고급 통계치를 사용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의 수치가 탁 튀어나오니까 적용하기 쉽겠죠. 바로 문항 내적 합치도를 적용하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다고. 과연 내가 낸 시험 문제가 얼마나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것은 엑셀로 놓고 돌려보면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냐면 크롬바 알파 값이 80%,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각각의 25개의 문제를 놓고 통계를 돌려보면 상관관계가 0.7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항 내적 합치도를 이전 논술에서 시험을 냈던 거예요. 왜? 학교 현장에서는 시험을 2번 볼 수 없으니 검사, 재검사 신뢰도 낼 수 없어요. 동영검사 신뢰도 낼 수 없어요. 시험을 한 번 봐야 돼. 반분검사 신뢰도는 전반부, 후반부 낸 점수 합계내서 내는 거니까 마치 2문항 낸 것처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엑셀로 돌리면 문항 내적 합치도 바로 다 나오는데 왜 그걸 안 쓰냐 이거죠. 그래서 문항 내적 합치도가 정답으로 해서 된 문제가 나왔었죠. 측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서 저걸 냈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뢰도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냐라는 거라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오히려 중요한 요소죠. 측정을 했어요.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시험의 평가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높이는 거냐? 바로 문항수를 늘리는 겁니다. 20문항일 때보다는 25문항이, 25문항일 때보다는 50문항을 냈을 때가 문항수 증가에 따라서 신뢰도가 높아져요. 물론 선생님들은 그만큼 괴로워지죠. 문항수가 늘어난다는. 문항 특성, 점수 분산, 즉 문항 난이도가 50% 정도, 즉 정답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시험 문제를 냈을 때가 신뢰도가 높습니다. 애매하니까 애들이 그 개별 개인차에 변별이 쉬운 거죠. 그게 바로 문항 난이도입니다. 문항 출제 범위와 표본이 좁을수록 세밀한 문제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항 출제 범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진도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신뢰도가 낮은 선생님들은 학기 말고사 볼 때 전범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의 경우는 그래 중간고사 어디까지 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범위를 좁혀주죠. 왜 범위를 좁혀줍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 적게 하라고? 아니죠.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피검사 집단의 특성인데 피검사 집단이 적합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건데 학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검사 조건을 줄 때 시간 제한이 없는 검사,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4시간 동안 한번 시험 봐봐.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신뢰도가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 시간 1시간 딱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범위 조절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중요한 방법은 뭐냐? 문항 수를 늘려라. 그 다음에 문항 난이도가 적정한 수준의 것들, 좋은 문항을 골라서 내라. 라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전적인 문항 검사 이론에서 얘기하는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 난이도가 적정 수준이면서 문항 변별도가 높은 문항을 문제 은행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제 은행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신뢰도라는 것들은 뭐에 대한 신뢰도였습니까? 다 시험지에 대한 신뢰도였잖아요. 객관도는 신뢰도인데 이 시험지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채점하는 사람. 채점자, 바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예요. 여기 신뢰도는 시험지에 대한 신뢰도라면 객관도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채점을 지금 했어요. 그랬다가 좀 있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똑같은 거를 안 한 줄 알고 또 했어요. 근데 점수가 같더라. 그러면 채점자 내 신뢰도가 있는 거죠. 내가 채점했지만 믿을만하다 이거죠. 반면 내가 채점을 했는데 그걸 모르고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채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수가 같아. 그러면 채점자 간에도 동일한 기준하에서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가 있을 때 객관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 그거는 1번의 정답은 5번, 2번의 정답은 4번 하고 딱딱 정해졌으면 그건 학생이 채점을 하든 내가 채점을 하든 다른 선생님이 채점을 하든 똑같이 채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컴퓨터가 채점을 원래는 다 하지 않습니까? 객관도가 높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고 인간이 판단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점수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문형 검사가 전형적인 주관식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의 객관도를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관식이다 보니 내가 와서 점수를 주고 다시 와서 줄 때 다른 점수를 줄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객관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점 기준을 미리미리 선정하는 거죠. 개수 4개를 다 썼는지 개수 확인을 하자. 이런 채점 방식. 모범 답안 작성을 하고 그 해당 그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열해 두는 것들을 채점 기준을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답안지 내용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그 교육학 논술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시험지 안에다가 내용을 쓰지 않습니까? 이 칸 안에만 얘만 스캔을 딱 떠요. 얘만 딱 떠서 각 그 담당 분야 선생님들한테 그 해당 내용만 줘요. 그래서 스캔 바깥의 부분에다가 아무리 써놔도 그 내용들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이 안에만 쓰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스캔을 딱 요 안에만 뜨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을 안 뜨기 때문에 그래요. 떠갖고 그 내용을 각각 선생님들한테 줍니다. 첫 번째 선생님은
서론 결론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만 채점하는 선생님. 세 번째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정답만 채점하는 선생님. 해서 네 번째까지. 그러면 5명이 한 조가 돼서 채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 학생의 점수를 전 선생님들이 쫙 보고 그 부분만 채점을 탁탁탁 해내는 거죠. 그래야지 객관도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차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문항 단위로 그래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요. 논술 채점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채점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을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그 연기를 놓고 채점을 할 때 보면 채점자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 온 데서 최고점과 최저점 하나씩을 빼고 나머지를 평균해서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객관도를 높이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객관도를 높인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실용도라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한 개의 평가 도구를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고 사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문제를 엄청 고민해서 30분에 걸쳐서 문제 하나를 냈어요. 근데 그 30분에 걸려서 문제 낸 거를 애들 5분 해보고 끝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선된 문제를 골라서 문제은행으로 만들어두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제된 애들한테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내면 다음 학년 애들이 올라왔을 때 쓸 수가 있잖아요. 재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용도가 높은 거죠. 실시의 용이성. 객관식 시험으로 문제은행을 만들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실시가 편하고 채점이 용이하고 해석이 용이하고 비용과 체제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문제은행으로 만들어두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문항의 제작을 보면 중요한 거는 평가문항이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는 뭘 근거로 판단하게 되느냐? 바로 평가 목표. 평가 목표는 뭐다? 교육 목표예요. 교육 목표는 뭐다? 수업 목표예요. 그 수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 문항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업 목표를 어떻게 냅니까? 타일러 방식에 의하면 내용, 행동, 이원 분류에 의해서 도착점 행동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죠. 이 평가 문항 제작 절차는 한번 읽어두시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구체적 행위동사를 사용하라는 게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부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행위동사를 써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작성된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1차 방정식을, 내용을 풀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행동이죠. 문제를 내서 그걸 풀어서 맞췄으면 1, 못 맞췄으면 0 하고 수치부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타일러 방식이죠. 메이거는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하나에 대해서는 0, 1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연산 문제를 10개 냈는데 애가 10개를 다 맞추면 그래, 목표 달성했어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5개를 맞췄으면 이걸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애매하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메이거가 타일러는 애매하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명시적 진술하고 도착 행동을 하되 조건과 상황을 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수락 조건을 명시를 해야지 이게 달성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행동 목표로 당연히 분류해야 되고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 방정식 10개 중 7개 이상을 풀 수 있다. 그러면 10개라는 게 중에 7개가 내용 행동 분류에 보면 내용에 들어가죠. 계산할 수 있다가 행동이죠. 도착점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걸 내용을 나눠서 10개 중에 7개 이상. 그래서 조건과 수락 기준을 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이 70점 이상이면 목표 달성했다라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표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고
정확하게 달성했다 못했다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메이거가 타일러를 개선한 방식이에요. 그랬더니 가네와 브릭스는 요것들은 부족한 것 같다. 잘 보면 내용물 안에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도구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주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꼭 우리가 결과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같이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 도구, 상황을 다 반영해야지 아니고 그냥 결과만 반영해버리면 그거는 안 맞는 수가 있다 이거죠. 수행평가의 경우 특히. 그래서 학습 능력, 행위동사, 행위상황, 대상, 도구를 다 구분해야지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가 1차 방정식에 1차 방정식이 대상이죠. 사칙연산이 도구죠. 적용하여 상황이죠. 적용하는 상황이죠. 계산할 수 있다. 행동.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제대로 된 목표가 된다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런 논문은 교육 목표를 세울 때는 일반적인 수업 목표가 있고 그 안에 딸린 세부 수업 목표로 2단계로 하는 게 맞겠다. 일반 목표는 1. 사칙 연산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 안에 세부 목표의 1-1은 덧셈을 계산할 수 있다. 1-2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 1-3 곱셈을 계산할 수 있다. 1-4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체화돼서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전체 목표는 사칙연산을 계산한다는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세부 목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세부적으로 타일러를 쓰든 메이거를 쓰든 가네브릭스를 쓰든 목표를 기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런 논두가 제시한 방식이죠.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이 쓰이느냐? 그런 논두 방식이 쓰입니다. 자, 도형 단원에서의 일반 목표가 있고 도형 안에 세부 목표를 우리가 내용, 행동, 이원 분류해서 기술할 수 있죠. 연산에 일반 목표를 두고 세부 목표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식으로 자꾸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논두 방식에 의한 목표 수립이 가장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이 세부 목표는 타일러, 메거, 가네브릭스의 유형 중에 골라서 적절한 걸 쓰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미 교육과정에서 교육 목표를 수립할 때 그 목표는 지적인 목표, 정의적 목표, 심동적 목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인지에 해당되는 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로 고차 사고 능력으로 고차 능력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했고요. 정의적 목표에서는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심동은 체육교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교육과에서는 잘 안 다룬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보시면 돼요. 지식, 암기죠. 기억하고 있냐죠. 기억. 이해, 적용이 활용할 수 있냐. 분석, 종합이 바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냐 이거죠. 종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존에 없었던 내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바로 발견이라고요. 그래서 지식과 이해가 기억, 적용과 분석이 활용, 종합과 평가가 발견의 단계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인지적, 지혜 요소의 단계이자 우리가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에서 주요 활동을 기억, 활용, 발견의 과정을 거쳤잖아요. 딱 이거라고요. 목표들이. 선생님들이 작성한 일반 목표들을 잘 분류해 보면 지식인지, 이해인지, 적용인지, 분석인지, 종합인지, 평가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요. 어느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건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적 목표에서는 감수, 봤다?
반응, 봤더니 좋더라. 같이 와. 그래서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 조직화, 나의 취미로 삼기로 했다. 인격화, 내 삶의 방향으로 잡았다. 앞으로 내 평생의 방향으로 잡았다. 이게 바로 인격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미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지금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평가 도구의 유형은 잠시 쉬었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